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신기술 동향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TTA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발표한 신기술에 관련된 용어 몇 가지를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2013년에 2차로 2013년 한 11월경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새로운 신기술 용어 몇 가지를 발표를 했었어요. 우리는 지난 1강을 통해서 신기술 동향 용어가 어떤 부분이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신기술이라는 용어 자체가 새롭게 출시되는 용어가 시험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 신기술이라는 말 자체가 최근 들어서 새롭게 나오는 신기술에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죠. 그 컴퓨터라는 단어는 사실 조선시대에서는 없었던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새롭게 과학이 발전함과 동시에 등장한 언어는 모두 다 신기술 용어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컴퓨터라는 용어도 사실은 신기술 용어 문제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로 컴퓨터라는 단어를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하실 때 알아두었던 그런 어떤 용어나 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용어나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련된 용어나 이런 것들도 신기술 용어에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2013년에 2차, 그러니까 2013년 11월경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지정한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는데 그 TTA라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주시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이 사이트의 그 주소, 도메인 주소가 word.tta.or.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면 공지사항에 이렇게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2013년 10월 18일에 2013년 2차 표준 용어가 공지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용어 목록이 이제 첨부 파일로 쭉 나타나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이번 시간에 보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강의는 지금 제가 강의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다음 강의는 없습니다. 1강, 2강이 여러분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신기술 동향을 준비할 수 있는 강의가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다음에 3강이 강의실 내에 있다 또는 4강이 강의실 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시간이 그만큼 흘러서 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2014년도에 뭐 1차 용어가 발표되었다. 그러면 그 용어를 제가 정리를 해서 제 3강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또는 2014년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또 2014년 동안 출제되었던 용어를 또 모두 정리를 해서 또 4강 그리고 2015년 지나면 5강, 6강 이렇게 만들어서 강의실을 채워 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1강, 2강만 있으면 1강, 2강만 들으시면 되고 강의실 내에서 3강까지 있으면 3강까지 들어주시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강의 수가 적으면 좋으니까 그죠? 1강, 2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기술 동향의 배점이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과목이 줄어들면서 신기술 동향 배점이 높아지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신기술 동향 배점이 낮아지고 전산 영어가 높아진다든가 데이터베이스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대비를 해서 늘 강의실을 메꿔 넣어 드릴 테니까 강의실에 있는 내용 위주로 열심히 학습하신다면 여러분이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2013년 2차로 발표됐던 표준 용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쉬운 내용도 있고 또 상당히 어려운 내용도 있으니까 집중하셔서 잘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보이는 용어는 이제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라는 말이 이제 뭐 용어라기보다는 뭐 하나의 거의 문장에 가까운 아주 긴 말이죠.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화해서 서버 단에서 구현하는 기술이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드웨어, 통신망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정보화 시대고 또 인터넷 세대고 자, 이런 시대에서 통신망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계를
기계만 자꾸 이렇게 개발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를화 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화해서 서버 단에서 구현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용어 조금 까다로운 용어긴 하지만 잘 기억해 두세요.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화 했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고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에 대한 용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넬슨의 법칙 또는 닐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닐슨의 법칙은 최근 우리 그 통신 네트워크는 자고 나면 바뀌고 자고 나면 바뀌어요. 그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이제 자랑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통신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죠. 그 대역폭이 매년 1년마다 50%씩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약 57배가 증가한다는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 바로 닐슨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닐슨의 법칙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의 발달이 자꾸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요즘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다운받아 보시죠. 뭐 다운받아 보시지 않는다고요. 학생들은 뭐 게임 같은 거 대용량의 게임 같은 거 많이 다운받으시고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뭔가를 다운받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다 그러면 보통 영화 한 편의 용량이 초고화질 같으면 용량이 크지만 보통 이제 중화질 정도로 하면 용량으로 따지면 한 1.5기가 한 2기가 정도의 용량을 가진 영화 한 편 정도가 될 겁니다. 한 60분에서 90분 정도의 영화. 그러면 한 1.5기가 정도의 영화를 여러분이 다운받을 때 여러분 집에서 다운 속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속도가 상당히 빠르면 거의 한 1분 내외로도 다운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속도가 나올 거예요. 과거 지금으로부터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오지 않았죠. 제가 최근에 그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외국에 나갔을 때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는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인터넷 그 요금제가 종량제라 그래서 쓴 만큼 요금 내는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외국에서 영화 한 편 다운받으려고 그러면 속도 자체가 엄청나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밤에 자기 전에 내가 원하는 영화를 다운로드 클릭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운이 다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속도가 느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분 내외로 다운받을 수 있다니까 그 속도가 엄청나겠죠. 근데 앞으로 이 속도가 매년 50%씩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내년 되면 또 50%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50%가 줄어들고 이렇게 계속 발전한다 그러면 진짜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1초도 안 걸리게끔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앞으로 계속 오게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닐슨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지만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어라는 사람은 고든 무어라는 사람인데 인텔 회사 창업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은 오늘날의 이 하드웨어, 그죠? 컴퓨터의 이 하드웨어는 자고 나면 바뀌고 속도가 계속해서 배로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닐슨의 법칙과 조금 유사한 말이긴 한데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계, 그죠? 기계가 매년마다 어떤 주기적으로 그 기계의 어떤 성능이 2배 이상씩 증가한다는 그런 법칙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비교해서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닐슨의 법칙은 충분히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용어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속도, 통신 속도가 매년 50%씩 더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더 빨라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나온 용어는 이제 IOE라고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IOE의 약자가 잘 보시면 Internet of Everything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IOE가 만물 인터넷,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날 신조어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되겠죠.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 어떤 사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용어가 더 발전이 돼서 사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만물에 국한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IOE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IoT가 진화하여 만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미래의 인터넷을 의미하고 서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하는 소통하고 또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해내고 또 미래의 인터넷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어떤 처리, 프로세스 그리고 데이터까지 그리고 또 모바일 뭐 이런 것들까지 서로 연결된 인터넷의 어떤 결합을 말하는 용어가 IoE다. 그래서 E의 약자가 everything이고 그리고 IoT에서는 T의 약자가 그냥 사물, things니까 요거를 비교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WOT라는 거. 자, 요런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죠? WOT라는 용어는 Web of Things라 그래서 사물 웹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사물 웹이 연결되는 환경, 사물 웹은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여기에서 또 유래한 용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IoT라는 용어에서 IoE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 IoT라는 용어에서 또 WOT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게 되는 용어가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날은 스마트한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스마트한 세상에서 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똑똑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이번 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용어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기능사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SSOC라는 용어라서 방송, 정보통신 인프라와 스마트 그리드로 대표되는 지능형 전력 에너지망이다. 그러니까 전력 에너지망이라는 사실 요거를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이 용어들은 사실 TTA 지정 용어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조금 어려운 용어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에서는 출제되지가 않을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를 발표를 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IT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 이런 용어들이 또 새로 생겼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인포메이션 웰리스라 그래서 정보 복지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말에 복지라는 말을 붙이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읽어보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그죠? 세대 간 정보 격차 그리고 매체 차이에 의한 양극화를 해소해서 정보통신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어떤 정책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인포메이션 웰리스라 해서 정보 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NI라는 용어인데요. GENI라는 용어, GENI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초과학을 연구로 미래 인터넷의 대표 프로젝트라 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제 우리가 구현될 인터넷 세상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에서는 또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그 미래지향적인 어떤 인터넷이 어떻게 도출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런 용어를 통해서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진이라는 용어는 글로벌이라는 의미에서 G라는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고 또 environment라는 게 환경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환경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어떤 환경을 나타낸다. 그래서 기초과학 연구로 미래의 인터넷 대표 프로젝트의 용어가 진이라는 용어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홈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 해서 HEMS라는 용어인데요. 주택의 전력, 가스, 온수 등 뭐 이런 에너지 소비 원인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정리를 하고 또 조명, 가전기기 등을 정보통신 기술로 네트워크화해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형태의 시스템이다. 이 HEMS라는 이런 그 홈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많이 보급하게 되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죠. 그 냉장고의 어떤 센서 기술을 이용해서 그 냉장고 안에 우유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집에서 이제 뭐 애들이 많거나 그 우유를 자주 마시는 집 같은 경우에는 매번 우유 마시려고 그러면 우유가 다 떨어져 있어. 아, 이거 뭐 승질 나는 거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겨울이면 추운데 내려가서 또 우유도 사갖고 와야 되고 또 우유를 그래서 그게 귀찮아서 우유를 배달을 시키잖아요. 그 우유를 배달시키면 때때로 이제 집에 또 외식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럴 경우에는 그 집에 우유가 막 남아 돌아요. 그래서 막 상해서 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홈 에너지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이제 그 본격화되게 되면 냉장고에 우유 놓는 칸에 밑에 이렇게 센서가 다 부착이 돼 있어서 우유의 무게를 측정을 하는 거죠. 우유의 무게를 측정을 해서 한 컵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유를 주문을 해서 배달로 집에 우유를 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바깥에서 이제 보일러 같은 거, 뭐 가스 같은 거 이런 거 조절하는 거는 현재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런 기술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면 진짜로 홈 오토메이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용어가 디지털 액자, 디지털 탁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디지털 프레임, 또 디지털 테이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어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뭐 이런 형태의 스마트폰이 있겠죠. 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을 찾아보고 검색을 하고 또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스마트폰의 이 그 액정 자체가 집에 이제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죠? 액자를 딱 보면 오늘 이 그림은 뭐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넘겨서 다른 그림을 또 세팅할 수 있겠고, 여러분 집에 이제 식탁이나, 그쵸? 탁자가 이런 액정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도 신문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게끔 그런 형태의 이제 디지털 프레임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디지털 액자, 뭐 디지털 탁자 이런 개념도 앞으로는 좀 스마트한 디지털 액자나 디지털 탁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커넥티드 하우스라 그래서 망연결 주택이라는 용어도 나오네요. 자, 가정 자동화의 진화형으로, 여기서 말하는 가정 자동화를 또 용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하죠. 홈 오토메이션. 가정 자동화의 진화형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장치에서도 연결되는 미래형 형태의 주택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시대가 이렇게 IT 쪽으로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가정 자동화가 많이 이렇게 보편화가 되면 진짜로 사람이 집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편리한, 집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굳이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바깥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집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가정이 좀 더 화목해질까요? 그죠? 뭐 그런 뭐 역시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든 우리나라의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사물이 IT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편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세상에 오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망연결 주택에 대한 의미였고요. 자, 그래서 메타미러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시청 중인 TV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개인 단말과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자,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TV를 열심히 보고 있단 말이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이것만 보고 하는데 빨리 갔다 와야 돼.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스마트폰을 탁 열어서 쭉 당겨오면 TV 내용이 그대로 스마트폰에 연결돼서 들고 가면서 보면서, 그죠?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메타 미러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 자, 이 말은 사실 이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되게 되면 상당한 그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난이 오겠죠. 최근 우리나라의 날씨가 여름에는 진짜 너무너무 덥고 겨울에는 진짜 너무너무 추운 그런 날씨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면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합산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최종적으로 0이 되는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큰 건물에 한 10층, 20층, 뭐 한 50층 되는 그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쵸? 옥상에다가 뭐 태양열 에너지를 쓴다든가 자체 발전기를 돌린다든가 결국은 내가 쓰는 만큼 그 건물 내에서 발전소가 없어도 생산해낼 수 있는 형태로 그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진짜로 그 건물 내에서는 전기료, 뭐 전화료 뭐 이런 거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좀 똑똑한 형태의 빌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뭐 신기술 용어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빨리 이런 세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죠? 하지만 항상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발전하다 보면 또 나쁜 쪽으로도 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의 걱정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단축 인터넷 주소 URL 쇼트닝이라고 하죠. 웹상의 인터넷 주소 URL을 기억하기 쉽도록 서비스사에서 경로만 가진 간단한 구조의 URL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URL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기사친구 홈페이지 주소다 그러면 www.기사친구.com 이게 도메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사친구 홈페이지 주소 밑에, 그러니까 주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수강 후기 게시판을 클릭했다 그러면 인터넷 주소창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www.기사친구.com에 슬래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이제 주소가 더 길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URL이라고 하죠. 그 URL을 최대한 줄여서 사용자가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인터넷 주소를 우리가 단축 인터넷 주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URL의 의미를 알아야 단축 인터넷 주소의 의미도 같이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EO라는 용어도 이제 나왔는데요. 자, 검색 엔진의 최적화. 자,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녹색 창 안에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검색 엔진이에요. 거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막 찾아서 그 정보를 여러분한테 딱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각종 검색 엔진에 내 글을 효과적으로 싣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구성해서 검색 결과의 상위에 오르게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최근 광고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결국 카페나 블로그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내가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 같은 거를 다른 사람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 그런 것들을 입력해서 어떤 사람이 검색하게 되면 나의 블로그가 메뉴에 뜨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걸 우리가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나타나는 용어가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라 그래서 군집 분석.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각 대상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성이 높은 대상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렇죠? 군집이라는 것은 하여 어떤 그룹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군집에 속한 객체들의 유사성과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객체 간의 여러 가지 좀 다른 점, 그죠? 상이성을 규명하는 통계 기법을 의미하는 거다. 뭐 우리 시험에는 굳이 뭐 나올 가망성은 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지만 혹시나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0.0001 확률이라도.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본 거하고 만약에 나왔을 때 전혀 듣지 않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제가 강의 속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맥락 검색이라는 것도 이제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서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contextual search라 그래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검색에 이용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검색창에다가 사랑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의 종류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쵸? 남녀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플라토닉 사랑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사랑의 종류는 많단 말이야. 그럼 내가 사랑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진짜로 컴퓨터가 스마트해서 똑똑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 내용을 검색해 줄 수 있다면, 그죠? 했다면 그 검색 엔진이 상당히 똑똑한 검색 엔진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맥락 검색이라는 의미가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서 그 내용을 보여준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이라고 하죠. 전문 수직. 버티컬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나는 거야.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버티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전문 수직 포털이라 그래서 수직적인 의미는 특정 어떤 카테고리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 누리꾼,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누리꾼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좀 더 전문화된 거,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게 이제 전문 수직 포털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 플랫폼이라는 말의 의미도 자, 기존 플랫폼에 없는 새로운 방식의 영역을 확장을 추구하는 플랫폼이다. 그죠? 그래서 수직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조금 더 확장된 의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제 딥웹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요. 자, 일반 검색 엔진으로는 검색되지 않거나, 그죠? 유료 데이터 뱅크에 있는 컨텐츠의 인터넷 환경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고급적인 어떤 정보죠. 그러니까 일반 검색 엔진에서는 검색이 안 되니까 유료화 시켜서 어떤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는 웹이다.
인비저블 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심층 웹이라고도 하고 일반 검색 사이트로 검색이 가능한 웹인 표면 웹과는 반대되는 용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표면 웹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딥 웹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정보. 자, 이 예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19세 미만은 볼 수 없는 성인 어떤 관련된 어떤 정보를 내가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그죠? 성인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거는 19세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19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거나 로그인하게 되면 그 내용이 검색이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 귀한 정보다. 일반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다. 그럼 유료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딥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으로 검색이 가능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표면 웹이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차이를 두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선풀이라는 건데 뭐 풀 오브 선샤인이라는 용어로도 쓰고요. 또 우리말로 이제 선풀의 저 선자를 이제 그 한자로 그죠? 저선자를 이용해서 또 사용을 하죠. 착할 선자죠. 그래서 착한 인터넷 댓글을 함축한 말이다. 선풀이다. 그죠? 선풀의 반대는 악풀이 되겠죠. 그죠? 뭐 따로 뭐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풀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앞으로 악풀이라는 용어보다 선풀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피어링 어그리먼트 소셜 검색이다.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 SNS를 얘기하는 거죠. 그 SNS상의 컨텐츠처럼 이용자들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컨텐츠를 검색하는 서비스다. 이전에 이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서 어떤 내용을 검색해 주는 거 소셜 검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 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한다는 의미는 뭐 말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긴 용어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이런 게 있더라 정도 역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셜 데이트라는 말,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SNS 서비스를 기초로 한 온라인 연애의 진화한 서비스다. 그죠? 이런 것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나와, 의견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진짜로 안 되는 게 없다. 그죠? 맞죠? 자, 소셜 데이트라는 용어도 알아보시고요. 자, 소셜 마이닝이라는 용어도 있네요. 그쵸? 오늘날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SNS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하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생기면, 보통 사람들도 SNS를 통해서 그에 관련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보내줌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도,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소셜 마이닝,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글과 사용자를 분석해서 소비자의 성향과 패턴 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 소셜 마이닝은 홈쇼핑 회사나 또는 인터넷 G마켓이나 11번가나 이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객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죠? 여름이다. 나는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캠핑 업체에서 그죠? 캠핑 상품을 나한테 뭐 메일이나 SNS로 보내준다 그러면 내가 구입할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고객이 그때 당시에 원하는 것을 캐치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비자의 성향과 패턴 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소셜 마이닝. 자, 그 다음에 시냅틱 웹이라고 해서 뭐 이거는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냅스를 이용한 인터넷에 적용한 인간의 뇌를 닮아가는 인터넷이다. 그러니까 인터넷 자체가 인간의 뇌를 닮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똑똑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을까요? 그쵸?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길 가다가도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길 가다가도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잖아. 그쵸?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열어서 찾아보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뭔가 잘못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답은커녕 다른 길로 막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을 고객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바로 그 부분을 찝어줄 수 있다면, 그쵸? 내가 가려운 곳을 바로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것으로 일단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시냅틱 웹이라는 의미고요. 또 오픈 그래프는 기존 웹사이트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연동하여 사업자와 고객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기법이고요.
개방형 뱅킹이라는 거. 뱅킹하면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은행 거래를 한다는 의미죠. 어떠한 운영체제나 어떠한 브라우저에서도 구축되지 않고 은행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서울은행이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부산은행이고, 그런데 서울은행은 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모바일 뱅킹이 안 된다. 아주 큰 은행에서 그런 경우 없겠지만, 그래서 브라우저마다 좀 다르고 이러면 사용자가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개방형 뱅킹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해서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여론과 의견을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는 기술로서 핵심적인 말은 감성과 의견을 통계, 수치화해서 객관적인 정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을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한다는 거 역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웹 마이닝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마이닝이라는 말 자체에 이어서 붙여져 있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웹 마이닝은 뭡니까? 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www를 시작하는.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에 해당되는 www에서 수입된 정보로부터 흥미로운 것이나 또는 잠재적인 유용한 패턴, 또 프로필, 또 추세, 명세적인 정보 등을 추출해서 분석해내는 기법을 웹 마이닝을 한다. 그죠? 웹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나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웹봇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쵸? 인터넷의 웹과 마이크로 로봇의 로봇을 합해서 만든 게 웹봇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이크로 로봇이라는 것은 주식시장과 경기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아주 많은 거미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웹에 사용되는 이 로봇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로봇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로봇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웹 로봇이라는 것은 인터넷과 마이크로 로봇의 합성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검색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웹과 마이크로 로봇의 합성어다 이 말이 나올 거니까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큐레이션 커머스, 상거래, 큐레이터가 작품 등을 수집, 전시, 기획하듯이, 그죠? 특정 분야 전문가 등이 직접 제품을 골라 할인된 가격에 파는 형태의 어떤 전자상거래,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중간 상인이 그 물건을 떼다가 팔게 되면 아무래도 중간 마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정책이 비쌀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직접 그 부분을 판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제품의 질도 좋고 또 우리가 또 믿을 수도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응력 웹이라는 말 나오네요. 리스폰시브 웹이라 해서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서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웹페이지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 스마트폰의 이 화면 자체가 요만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조대호의 강의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브라우저에 따라서 화면의 모양이 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요 크기에 맞게끔 최적화시켜서 화면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자꾸 이게 스마트폰을 들고 자꾸 보여주니까 선생님 수업할 때 핸드폰을 들고 합니까? 그러니까 수업할 때 핸드폰이 지금 이게 그 무음 처리돼 있고요. 그죠? 전화가도 전화가 울리지 않는데, 이 IT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이렇게 가슴에 팍팍 와닿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지만 좀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자,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게 최신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이 강의가 계속 나가고 있다면 선생님 저런 핸드폰을 들고 다녀? 그러니까 자고 나면 바뀌고 자고 나면 바뀌니까, 그쵸? 몇 개월이 지나면은 항상 최신형이 나와버리니까 지금 최신형이라 그래도 진짜 불과 몇 개월 후에는 이게 구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민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형 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 네트워크라 그래서 토르 네트워크. 전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가상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여러 차례 경유하면서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 흔적을 추적할 수 없게 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인터넷의 지하 공간이다 라는 의미가 토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은 항상 어디서 내가 쓰게 되면 그 흔적이 다 남게 돼요. 물론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 흔적을 찾아내긴 힘들지만, 그죠? 조금의 어떤 전문가라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남의 컴퓨터에 가서 함부로 다른 거를 건드렸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용어를 이번 페이지 정리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트위터 봇이라 그래서 트위터 뭔지 아시죠? 역시 SNS 일종이죠. 트위터에서 자동으로 글을 올리고 이용자가 가상의 인물이나 대상인 것처럼 가정해서 운영하는 계정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용어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특정 회사의 SNS 이름이 붙여서 나오는 게 신조어로 나오긴 했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기에는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불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프록시 프로그램이라는 거, 인터넷 사용을 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않고 특정한 서버를 이용해서 우회하여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프록시 서버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뭐 프록시 서버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말 속에 프록시란 말이 있으니까 프록시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2013년 2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발표한 최근 신기술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신기술 동향 3강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3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3강은 제가 언제 제작을 하느냐? 그죠? 2014년도 시험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어를 강의를 해드리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TT 지정 용어도 아까 봤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이트에서 새로운 게 올라오게 되면 제가 바로 정리해서 강의를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강, 4강이 없이 1, 2강만 강의실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 2강을 통해서 신기술 동향 시험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사이트에 보면 제가 강의해 드렸던 거 말고 신기술 동향 관련된 용어집 해서 용어 정리 이런 것들도 사이트에 그 강의실 내 자료실에 많이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 시험 치러 가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알고리즘이 전체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 해당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20점, 신기술 동향도 20점 정도의 분량이 해당되니까 시험 기간 3, 4일 전부터는 물론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강의를 다 들었다는 전제 하에 시간을 3, 4일 두고는 여러 가지 신기술 용어를 많이 읽어보고 시험 치러 가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으로 이제 전산 영어 강의가 1개의 강의로 보내드릴 건데, 전산 영어는 10점 만점에 적어도 5문제니까 3문제, 그러니까 6점 정도 맞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전산영이 딱 한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산영어는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마무리 잘 하셔서 여러분 시험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